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뉴스를 봐야 할지,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신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제가 뉴스창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봐야 되는 뉴스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연준이 드디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테이퍼링 시작한다 이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테이퍼링 시작했으면은 재료 소멸 아니야? 이제 악재가 없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것은 불안감이었고요. 테이퍼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정말로 불안했던 건데 이제부터 하나하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안개가 걷혀있던 그 시장에서 안개를 조금 걷어냈더니 그 앞에 이제 드디어 악재를 조금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사람들의 자산 매수력이, 구매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구매력이 생기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증시만 하더라도요 2019년까지 주식 계좌 수가 600만 개가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 2021년까지 주식 계좌 수가 900만 개가 넘어간다고 하죠. 그만큼 갑작스럽게 늘어난 계좌만큼 매수세가 좋아지게 되니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유동성을 줄인다? 그 말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유동성 때문에 올라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유동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위에서 버티려고 한다면 당연히 경제 기반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가장 큰 문제는 부채입니다. 빚을 너무 많이 냈다라는 거예요. 유동성을 풀었다라고 했는데 돈을 공짜로 준 게 아니죠. 돈을 빌려준 겁니다. 부동산 사라고 빌려줬고요. 주식을 사라고 빌려줬고요. 기업을 좀 더 운영을 한번 해보라고 빌려주고, 대출이자 갚는 거 유예시켜주고, 약간 대출 빚반 갚는 것도 유예를 시켜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공짜로 준 건 아니에요. 세상엔 공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유동성으로 풀려나온 돈들이 전부 다 빚이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테이퍼링 진행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가능하면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그 말은 뭐죠? 환율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환율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고 외화 유출이 생길 거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수단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우리나라 돈 가치를 올려주는 거죠. 아이고 외국에 나가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금리 더 줄 테니까 한국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금리를 올려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변동금리가 많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퍼링은요, 사실 도미노로 생각을 한다면 도미노의 첫 블럭을 넘어뜨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블럭 넘어뜨렸으니까 끝났지가 아니라 그 다음 블럭 하나하나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악재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현실을 보자라는 거고요. 너무 뜬구름 잡는 희왕찬란한 그런 이야기만 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비만 하고 준비만 하면은 무서울 게 뭐 있어요. 그냥 밤이 온다고 해서 무서운 거 아니잖아요. 겨울이 온다고 해서 무서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악재가 나와서 하락이 생긴다 했을 때요, 그건 무서운 게 절대로 아닌데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하락은 가격 메리트가 좋아진다는 걸로 바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게 느껴질 수도 또는 무서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안 무서운 상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150억 달러씩 각각 줄인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속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 나오고 있죠. 8개월 동안 150억 달러씩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11월과 12월만 150억 달러 줄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인플레이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속도를 늘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약간은 암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테이퍼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금리 인상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천천히 할 수 있으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테이퍼링은 해야 될 것 같아. 물가 상승률 조금 걱정은 되는 것 같아. 하지만 금리 인상할 정도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링 한다. 그 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미국과 경제 격차 때문에 그렇게 조금 빨리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자전거 타고 있는데 저기 이제 자동차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속도를 맞추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가야 되겠죠. 자동차에 시동을 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출발해야지 뒤처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굉장히 빠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격차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아직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요. 물가가 뛰고 있는데 가계빚이 169조가 늘어났다. 근데 소득은 39조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다고 소득을 막 늘리기에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소득을 늘려줘라고 하기에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니까 주가 폭락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그거대로 기업이 투자를 안 할 거니까 사람을 더 안 뽑을 거니까 소득이 잠깐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고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상당히 조금 이렇게 모순이 되어가지고 역설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은 개인들이 많이 하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할 수는 있지만 국가,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가계 빚 속도가 빠른 거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느린 게 아닙니다. 소득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늘려가고 있지만 물가가 너무 빠르고 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라고 설명하면서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부채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대출 금리가 벌써 6%대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금리가 안 올라가고 있지만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겠죠. 3%대에서 6%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이자를 2배 내고 있다는 건데요. 3억 대출을 받았다 했을 때 우리가 3억 대출의 이자를 3%로 대출받았으면 연 이자 900만 원 정도로 이자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면은 한 70만 원 정도, 70에서 75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낸다. 매월 그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6%대까지 올리게 되면은 6, 3, 18, 1,800만 원이 됩니다. 그건 어떻게 되죠? 거의 15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약 2배 성장을 한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돈 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자를 2배 내라고 하면요. 사실 굉장히 아까운 돈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거기다가 3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유예기간을 받고 이자만 내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는데 3년 뒤부터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는 그 전부터 했던 사람들은 이 정도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자 부담률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 거 맞나? 맞벌이 하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집을 유지해 보시려고 하시던 분들이 허덕거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못 버티고 혹시나 매도하게 된다면 또는 6%가 아니라 9%, 10%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그건 또 문제가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채라고 하는 부분이 금리 인상 시기에는요 굉장히 큰 위험 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터질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감안하고 본다면 지금 이 증시가 안전한 상황인가 조금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인가 라고 판단을 했을 때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그리고 이제는 도화선에 불은 붙였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은 시작됐다. 이제 부작용이 안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게끔 잘 관리하면 다행인데 나오면 엄청난 충격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식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나올 거야, 인버스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단 또 안 나올 수도 있으니 조금 잘 관리가 될 수 있으니 조금 한 다리만 걸쳐볼까 하는 식으로 주식 비중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 여러분들 명심하시면서 전략을 잘 짜시길 바라겠고요. 뉴스가 역시나 이제 안 좋게 생각했던 두려워했던 뉴스들 그리고 우리가 약간 제가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암시했던 내용들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다가오게 될지를 같이 지켜보면서 증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가 많으셨고요. 오늘도 뉴스창 시간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